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쉴라 A. 루카르트 박사의 연구인데요. 주제는 바로 매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좀 젊은 층에서 매독 감염 사례가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려스러운 구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병이 왜 다시 이렇게 주목받는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독은 트리포네마 팔리디움 아종이라는 이름도 좀 어렵죠. 하여튼 이 나선형 세균 때문에 생기는 만성 감염병이에요. 나선형 세균요? 네,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활동기하고 잠복기를 반복하는 게 특징이죠. 약간 숨바꼭질 같아요. 숨바꼭질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우리 몸속에 숨어 지내는 녀석인데 오늘 그 실체를 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트레포네마 팔리디움이라는 세균, 대체 어떤 녀석인가요? 자료 보니까 구조가 꽤 복잡하던데요. 삼중막에 움직이는 편목까지 있다고요. 맞아요. 아주 까다로운 세균입니다. 예전에는 인공 배양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아, 정말요? 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가능은 한데 여전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스스로 영양분을 거의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숙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라든지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약간 기생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 면역 체계를 엄청 잘 피한다면서요? TPRK라는 단백질 때문이라고요?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 TPRK 단백질을 이 세균의 변신 로봇 아니면 투명 망토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변신 로봇이요? 네. 감염 중에 이 단백질의 항원, 그러니까 면역계가 알아보는 부분을 계속 바꿔요. 아, 계속 바꾼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가 저게 침입자다 하고 알아차릴만 하면 모습이 싹 바뀌어 있으니까 공격을 피하는 거죠. 이게 매독이 수십 년씩 가기도 하고 백신 개발이 어려운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현재까지는 사람이 유일한 자연 숙주고요. 참 교활한 세균이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나요? 주로 성접촉으로 전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게 제일 흔한 경로예요. 일기 매독 때 생기는 단단한 궤양, 그걸 경성화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라든지 2기 때 나타나는 점막 발진, 피부 발진, 편평 콘딜로마 이런 감염성 병변에 직접 닿으면 옮길 수 있죠. 아, 직접 접촉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성접촉이 아니더라도 감염된 피부병변에 닿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아주 드물게는 수혈이나 장기 이식으로도 전파될 수는 있어요. 심지어 증상이 없는 사람 침이나 정액에서도 이 균 DNA가 나온 적이 있어서 네, 증상 없는 사람한테서도요? 네, 그래서 그 경로로도 혹시 전파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실제로 감염력이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건 요즘 감염제 수가 너무 무섭게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페니실린이 이제 1940년대에 나오고 나서 확 줄었었거든요, 매독이.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자료 보면 2000년하고 2022년을 비교하면 전체 매독 환자 수가 6.6배, 거의 7배 가까이 늘었고요. 7배요? 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초기 매독, 그러니까 1기, 2기 매독은 무려 10배나 들어서 거의 6만 건 가까이 보고됐어요. 2022년에요. 정말 좀 충격적인 수치죠. 와, 10배라니 상상 이상인데요? 혹시 어떤 그룹에서 주로 늘고 있나요? 2022년 미국 초기 매독 환자를 보면 한 45% 정도가 남성 동성애자 MSM이었고요. 이분들 중 한 40%는 HIV에도 같이 걸린 상태였어요. 아, HIV 동시감염도 많군요. 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여성 환자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 2020년에서 2022년, 딱 2년 사이에 여성 환자가 85% 넘게 폭증했어요. 85%요? 그렇게 단기간에요? 그럼 혹시 설마 선천성 매독도 늘었다는 건가요? 아, 정확하십니다. 그게 제일 비극적인 결과죠. 여성 환자가 늘어나니까 바로 선천성 매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2022년 미국에서만 3,700건 넘는 선천성 매독 사례가 보고됐고 이것 때문에 280명이 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또는 엄마 뱃속에서 사망했습니다.
280명이 넘게요? 네, 지난 10년 동안 신생아 감염 사례가 무려 11배나 증가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산정 관리를 제대로 못 받거나 약물 남용, 빈곤, 노숙, 성매매 이런 사회적인 문제하고 깊이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네,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특정 인종 그룹에서 발병률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됐고요. 그리고 MSM 그룹 내 증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HIV 치료제나 예방요법, 프랩 같은 거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방심하게 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분석도 있죠. 그래서 고위험군은 3개월마다 검사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최근엔 성관계 후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먹는 독시펩,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는데 이건 내성 문제나 아직 좀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 연구 중인 부분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심각해요. 매년 한 800만 명 정도 새로 감염되고 전체 환자는 2천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돼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요? 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MSM19에서 감염이 늘고 있고 또 선천성 매독도 다시 늘어서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만 건의 선천성 매독, 그리고 거의 40만 건에 가까운 태아나 신생아 사망, 조산 같은 안 좋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 치료를 안 받으면 매독은 우리 몸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나요? 감염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매독균은 피부나 점막에 아주 작은 상처로 들어와서 림프관, 혈관 타고 되게 빨리 전신으로 퍼져요. 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평균 잠복기는 한 3주 정도 되고요. 첫 단계가 일기 매독이죠. 이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경성하감이라고 하던데요. 네, 감염된 부위, 성기나 항문, 입술 같은데 통증이 없는 단단한 덩어리가 생겼다가 금방 궤양으로 변하는데 이걸 경성하감이라고 해요. 만져보면 약간 연골처럼 단단한 느낌이 특징이고요. 보통 하나만 생기는데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아, 통증이 없군요. 네,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변 림프절도 붓는데 아프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성화감이 치료 안 해도 한 4주에서 6주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진다니. 그럼 다 나았다고 착각하기 쉽겠네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병변이 없어졌다고 병이 나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활동해서 일시적으로 균을 좀 누르고 염증을 가라앉힌 것뿐이지 균 자체는 몸속 깊숙이 퍼져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독이 가진 아주 기만적인 특징 중 하나죠. 정말 속기 쉽겠네요. 그럼 속았다고 생각할 때쯤 나타나는 게 이기 매독이군요. 이때는 증상이 좀 더 전신적으로 나타난다면서요. 네, 감염되고 나서 대략 한 6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나타나요. 때로는 일기병변이 아직 안 없어졌는데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신 증상이에요. 제일 흔한 게 피부 발진인데 온몸 어디든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잘 생기고 보통 가렵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아, 손발바닥 발진이 특징적이군요. 네. 그리고 전신 림프절이 붓고요. 한 85% 정도? 항문 주위나 외음부처럼 좀 습한 곳에 넓고 축축한 사마귀 같은 병변, 편평 콘딜로마라고 하는데 그게 생기기도 하고요. 한 10%. 입이나 성기 점막에 통증 없는 궤양, 점막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10%에서 10%? 그리고 탈모도 한 5%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탈모까지요. 네. 그 외에도 독감처럼 열나고 몸살 기운 있고 두통, 체중 감소 같은 증상도 같이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기 때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드물긴 한데 뇌수막염, 이게 증상은 한 1, 2%만 나타나지만 뇌척수액 검사해보면 이상소견이 40%까지도 나와요. 40%네요? 네. 그리고 눈을 침범하는 매독, 포도막염 같은 거요. 이거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요. 귀를 침범하는 매독도 있어요. 난청, 이명, 어지럼증 오고 심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간염이나 신장 문제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무섭네요.
네, 이런 이기 증상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TPRK 단백질의 변신술 덕분에 면역 반응을 피하면서 나타났다가 보통 한 2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또 저절로 사라져요. 또 사라진다니 정말 끈질기네요. 그럼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이 바로 잠복 매독 단계예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혈액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오는 시기죠. 아, 증상은 없지만 균은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감염된 지 1년 안 됐으면 조기 잠복, 1년 이상이거나 언제 걸렸는지 모르면 후기 잠복 이렇게 나눠요. 이 상태로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임신하면 태아한테 전염될 수 있고 드물게 수혈이나 장기 기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항생제 없던 시절에는 이 잠복기 환자 한 4명 중 1명 정도가 1년 안에 이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어요. 정말 숨어있는 시한폭탄 같네요. 그럼 마지막 단계인 3기 매독은 어떤가요? 항생제 나오기 전에는 치료 안 받은 환자 한 3분의 1 정도가 3기 매독으로 갔어요. 다행히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아주 드물죠. 네. 3기 매독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요. 고무종이라고 피부나 뼈, 내부 장기에 고무 같은 느낌의 파괴적인 염증 덩어리가 생기는 거고요. 심혈관 매독은 주로 대정맥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거나 동맥류, 심장 혈관 입구를 막는 문제를 일으켜요. 대동맥 벽에 영향 주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생기는 거죠. 아, 혈관 문제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신경 매독은 뇌 실질이 손상되거나 신경이 파괴되면서 진행성 마비, 성격 변하고 인지장애 오고 아니면 척수 매도, 걸음걸이 이상해지고 감각 없어지고 그런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신경매독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3기, 즉 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경 매독은 매독의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감염 초기, 몇 주 안에도 이미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랑 척수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도요? 네. 초기 침범 후에 증상 없이 지내다가 일부 환자에서 나중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약간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신경매독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크게 무증상 신경매독하고 증상성 신경매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증상은 말 그대로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데 뇌척수액 CSF 검사를 해보면 염증 소견, 백혈구 늘어나고 단백질 늘어나고 이런 게 보이는 경우고요. 네. 증상성 신경매독은 초기에는 뇌수막염, 두통, 목 뻣뻣함이나 뇌혈관 문제로 인한 뇌졸중 비슷한 증상, 특히 젊은 사람 안에서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고 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진행성 마비나 척수 매독 같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이때 아가일 로버스든 동공이라고 해서 동공이 빛에는 반응 안 하고 초점 맞출 때만 수축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HIV 동시 감염된 경우 더 심하다고 하셨죠.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천성 매독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임신 중에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임신한 산모가 매독에 걸리면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어요. 산모가 초기 매독일수록 전염 위험이 더 높고요. 태아한테 손상이 생기는 건 주로 아기 면역 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임신 4개월 이후부터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결과가 정말 끔찍하군요. 네. 치료 안 받으면 최대 40%까지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거나 사산, 조산,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살아남아도 감염된 채로 태어나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고요. 40%나요? 네. 그래서 모든 임신부는 첫 산전 방문 때 반드시 매독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험군이면 임신 후반기나 분만할 때도 반복 검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엔 현장에서 바로 결과 나오는 신속 검사도 쓰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인 페니실린, 특히 그 장기 지속형인 벤자틴 페니실린 G, BPG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제가 부족하다고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선천성 매독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증상은 이제 생후 2년 안에 나타나는 조기 증상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기 증상으로 나뉘는데요.
조기에는 뭐 콧물 많이 흘리고 피부나 점막에 병변 생기고 뼈에 염증 변화가 오거나 간, 비장이 커지는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후기에는 각막의 염증, 간질성 각막염, 신경성 난청, 무릎 같은 데 물차는 관절병증, 코가 주저앉는 안장코, 또 특징적인 치아 모양, 허친슨 치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그럼 매독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예전에는 현미경으로 균을 직접 봤다고 하던데요. 네, 암시야 현미경 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PCR 검사도 가능은 한데 널리 쓰이진 않고요. 현재 진단의 핵심은 혈액 검사, 즉 혈청 검사입니다. 혈청 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비트레포넴 검사라고 하는 건데 RPR이나 VDRL 같은 거예요. 이건 매독균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매독균에 반응해서 만드는 물질을 재는 거예요. 아, 간접적인 검사군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의 활동성을 좀 반영하고 치료 후에 수치가 떨어지는지 보면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데 주로 써요. 일종의 반응 검사죠. 네. 두 번째는 트레포넴 검사예요. TPPA, FTA, ABS, EILC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매독균에 대한 항체를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치료 후에도 평생 양성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감염 여부를 확진할 때 쓰죠. 아, 확진 검사. 네. 최근에는 자동화된 트레포넴 검사를 먼저 하는 역순 검사 방식도 쓰이는데 이게 또 위양성, 그러니까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 신경 매독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혈액 검사만으로는 안 되나요? 신경 매독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뇌 척수액 CSF 검사가 꼭 필요해요. 허리에서 바늘로 뇌척수액을 뽑아서 백혈구 수나 단백질 농도 같은 염증 반응을 보고 또 뇌척수액 VDRL 검사를 하죠. 네. 이 VDRL 검사가 양성이면 신경 매독으로 확진할 수 있는데 민감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해도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CSF, FTA, ABS 검사를 보조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신경학적 증상이나 눈, 귀에 이상 증상이 있는 모든 매독 환자는 CSF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혈액검사 RPR 수치가 아주 높거나 HIV 감염자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매독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죠. 페니실린이 여전히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페니실린 G가 나온 지 7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독 치료의 핵심이에요. 아주 낮은 농도로도 매독균을 죽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매독균이 워낙 천천히 자라는 녀석이라서 약이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효과를 봐요. 그래서 주사제를 주로 쓰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미국 CDC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초기 매독, 그러니까 1기, 2기, 조기 잠복 매독은 벤자틴 페니실린 G, BPG라는 주사를 엉덩이에 한 번 맞으면 돼요. 한 번으로요? 네, 초기에는요. 근데 후기 잠복이나 언제 걸렸는지 모르는 잠복 매독, 3기 매독, 단 신경 매독은 빼고요. 이런 경우는 BPG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주 동안 맞아야 해요. 3주 동안요? 네. 그리고 신경 매독이나 눈, 귀를 침범한 매독은 BPG 주사로는 안 돼요. 뇌척수액까지 약이 잘 가야 해서 수성 페니실린 G를 10일에서 14일 동안 매일 정맥 주사로 맞거나 아니면 프로카인 페니실린 G 근육 주사랑 먹는 약 프로베네시드를 같이 써야 합니다. 치료가 훨씬 복잡하죠.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아까 BPG 부족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대신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BPG 부족 때문에 임신부를 빼고는 독시사이클린이 조기 매독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아, 대체약이 있군요. 네,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신경 매독, 후기 내독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이 제일 효과가 좋아서 알레르기가 있어도 탈감작 요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페니실린을 쓰는 걸 우선 고려해요. 다른 항생제도 있긴 한데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내성 문제 때문에 잘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 시작하고 나서 열나고 아픈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네, 야리씨 헤르크스하이머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치료 시작하고 몇 시간 안에 열나고 오한, 두통, 근육통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네.
이게 죽어가는 매독균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치료 후에는 증상이 좋아졌는지 보고 혈액 검사, RPR, VDR의 수치가 4배 이상 잘 떨어졌는지 꼭 추적 관찰해야 하고요. 신경 매독은 뇌척수액 검사를 반복해서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독은 한 번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안 걸리나요? 면역이 생기나요? 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독은 완치돼도 얼마든지 다시 걸릴 수 있어요.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재감염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TPSK 단백질의 변신 능력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한 면역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백신 개발도 어렵고요. 물론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특히 MSM 그룹에서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재감염되면 증상이 없거나 좀 비전형적으로 나타나서 진단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자, 오늘 매독에 대해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매독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하고도 심각한 감염병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선천성 매독까지 포함해서 다시 증가하는 좀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과 모든 임신부에 대한 철저한 선별검사로 조기 발견하고 페니실린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계 침범은 감염 초기에도 가능하고 완치 후에도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네, 결국 매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안전한 성생활 실천, 임신 중이라면 철저한 산전 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매독균의 그 교활한 면역 회피 전략이나 다양한 임상 양상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으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 긴 시간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진단 방법에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고 특히 신경매독 진단, 치료제인 페니실린은 부족 사태 이야기도 나오고 재감염은 늘고 있는데 증상마저 비전형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매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전략을 넘어서 이 재유행의 파도를 넘기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더 혁신적인 공중보건 전략이 필요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